안녕하세요. 대인관계 8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티어의 의사소통 이론 중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그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는 일치형 의사소통이 있고, 일치형 의사소통의 속성에 대해서 10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일치형 의사소통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며, 또한 친밀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타인을 수용하고, 또한 변화에 융통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유형으로서 크게 4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 회유형, 둘째 비난형, 셋째 초이성형, 넷째 산만형으로 나누어서 이것들의 세세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티어의 의사소통 이론 중에서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인 일치형 의사소통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형 의사소통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작업해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새로운 경험을 통한 학습과 의도적인 연습을 거쳐서 행동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그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을 먼저 검토하고, 자기 자신이 오래된 습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극복 방법, 오래되고 친숙한 감정들을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과거, 현재를 지각하고 수용하는 데서부터 일치형 의사소통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상황 역시 지각하고, 타인에게도 충분한 관심을 주면서 신체적 메시지를 무엇인지 자각하고, 동시에 자신이 잘 쓰는 방어기제와 규칙들을 아는 것이 일치형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일치형 의사소통 과정은 크게 3단계의 작업이 필요한데, 첫 번째 단계 작업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또한 감정들을 다루어야 됩니다. 만약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한 것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감정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작업에서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나서 자기 존중을 재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자기 존중 재확인이란 인식과 해석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인식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충족하지 못한 기대에서 벗어났을 때 내면의 경험과 조화를 이루고 자기 자신과의 의사소통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2단계 작업 과정에서 먼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3단계 작업 과정에서는 영적 혹은 우주적인 삶의 힘이라고 하는 힘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티어는 사람 내면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우리가 우주적인 요인과 연결될 때 새로운 우주적인 의식과 세상의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이 3단계의 작업은 잘못하면 지나치게 사람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일치형의 치료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티어는 치료자가 내담자를 인간으로서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접촉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양측의 힘을 다 포함하는 것이며, 각 사람들의 내면의 힘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치료자가 일치형의 소통을 통해 내담자의 성장 기회를 최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훈련을 중요시한 사티어는 치료자들이 일치적이 되고 일치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훈련을 받은 치료자들은 깊은 수준에서 내담자들에게 능력을 주게 되고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반영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티어가 제시한 치료자의 일치적 의사소통의 주요한 단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하는 유형은 선택이란 것을 지각하고 수용한다. 두 번째, 현재 내면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수준, 기대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감정에 접촉을 한다. 세 번째, 우리가 말하는 것, 신체적 메시지 혹은 활동을 인정한다. 네 번째, I 메시지라고 하는데 나 메시지를 가지고 반응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이고 나는 느끼고 나는 듣는다. 나를 중심으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소유주임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판단보다는 설명적인 언어로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듣는 동시에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어떤 사람과 접촉할 때 우리가 선택한 물리적 거리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 수준과 편안한 거리를 조정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일치형의 치료자라는 것은 내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가 또는 사회복지사가 먼저 일치형의 의사소통 훈련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중 검사지의 자기 진단법이 있는데 이것은 교재 118쪽, 119쪽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5가지 의사소통 유형, 회유형인지 비난형인지 초이성형인지 산만형인지 그리고 가장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인 일치형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에는 번의 교류 분석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교류 분석은 우리가 앞장 2장에서 자아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번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론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자신과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유형을 이해시켜 주게 됩니다. 번은 2차 세계대전 때 정신과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많은 임상 경험을 하면서 기존 정신분석 이론의 한계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에 걸친 연구 끝에 교류 분석 이론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교류 분석이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한 다른 사람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류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갈등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류 분석 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표 5-4를 보면 자아 상태와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자아에는 부모 자아가 있고 어른 자아가 있고 아동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아의 특징은 출생에서부터 5년간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부모 자아, 페어런트에서 P입니다.
P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하고 또 내면화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목소리, 자세, 몸짓 등을 닮아가고 도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언어적인 단어를 쓸 때 뭐뭐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항상, 결코,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귀엽다, 실수가 있다, 틀렸다, 괘씸하다, 무례하다, 해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해봐, 걱정하지 말고 너를 돌봐줄 테니 이런 언어적인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행동적 자세 단서로서 손가락질해서 비난한다, 등을 돌린다, 접촉해서 위로한다, 탁자를 친다, 눈을 위로 향한다, 발을 쿵쿵거리고 양손을 쥐고 참는다, 팔짱을 끼고 턱을 잡아당긴다, 얼굴을 위로 향해 훑어본다. 행동적 자세의 단서를 살펴보면 굉장히 부모처럼 권위적이고 마치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듯한 행동의 패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의 단서는 굉장히 징벌적이고 비난적이고 또 이와는 반대로 격려적일 수도 있고 지지적일 수도 있고 동정적일 수도 있고 조소하는 그러한 목소리의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얼굴 표정상의 단서를 보면 몹시 불쾌하다든지 이마에 주름을 잡는다든지 거만한 미소를 띈다든지 애정적인 표정을 띈다든지 하는 특징을 우리가 부모자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표 5-4에서 보는 것처럼 어른자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어른자는 어덜트, 부모자와 A라고 하는데 부모자와 아동자의 자료를 검토해서 편견이나 독선 그리고 아동자아 상태에 의한 비현실적 부적응 행동이나 망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서 어른자의 특징으로서 볼 수 있는 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면서 합리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자로 느껴지는 이 상태는 첫째, 언어적 단서에서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한 육하원칙을 많이 쓰고 이것은 실증되어 있지 않은 의견이다. 이것을 시도해 보겠습니까? 원인을 조사해 보자. 통계에 의하면 회의는 토요일 10시입니다. 굉장히 성숙하고 부모 자아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도 합리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동적 자세로 나타내는 어른 자아의 특징은 똑바로 굳어지지 않는 자세, 수준 있는 안목에 의한 접촉, 손가락으로 뭔가를 나타내는 거, 피드백을 해주는 거, 관심을 보이는 이러한 행동적 자세에서 어른 자아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목소리를 보면 여유 있는 정서를 구김없이 명쾌하게 적절하게 적절하다는 것은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찾거나 주는 목소리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상에서 그 단서는 굉장히 얼굴이 사력 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질문하는 듯이 생생하며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라고 그러는데 here and now의 반응을 보이고 기민한 눈빛, 아주 민첩하고 센스 있는 눈빛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찬 얼굴 모습 등에서 어른자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자로 또 나누어서 버는 교류 분석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동자아는
자아 상태 중에서도 주로 5세 이전에 형성되며 어린 시절 자주 했던 사고나 감정, 행동을 재현하는 곳으로서 충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직관적이고 본능적이고 수능적이고 폐쇄적이고 의존적이면서도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아동자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자아의 언어적 단서로서 음, 어머 깜짝이야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를 울렸어요. 그는 틀렸어요. 내 쪽이 저 사람보단 나아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노는 편이에요. 이런 식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에 아동자아의 특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적 자세에서 아동자아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기소침한다든지 낙담한다든지 짜증을 부린다든지 신나서 마음이 들뜬 모양을 보인다든지 깡충깡충 뛰어다니거나 거북해하면서 머뭇머뭇한다든지 손톱을 깨물다든지 이러한 행동적 자세에서 이 사람이 아동자의 특징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에서 그 단서를 발견하자면 아주 어리광스러운 대화 방식, 예를 들어서 뭐 혀짧게 이야기한다죠. 애교 있는 목소리, 허가를 구하는 거, 입이 걸게 욕을 아주 잘하는 거, 못살게 구는 거, 큰 소리로 웃는 거, 흥분 상태에서 재빨리 큰 소리로 말하는 이러한 목소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아동자아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굴 표정상에서는 뾰루퉁한 얼굴을 하고 있다든지 타인에게 눈을 치켜뜬다든지 내려뜬 눈이라든지 망연해한다든지 기뻐한다든지 아기가 없고 순진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눈을 크게 뜬 얼굴 표정이라든지 침울한 표정이라든지 이러한 얼굴 표정상에서 이 사람이 아동자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번 역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마치 프로이드나 에릭슨이나 기타의 여러 주요한 심리학자들처럼 자신만의 눈으로서 자아를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프로이드가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이야기한 것처럼 번의 자아 상태 특징에서 부모 자아는 무엇보다도 사회화 과정 속에서 표현되는 거.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로 치면 에고에 해당되는 상태이고 어른 자아는 슈퍼 에고에 해당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동 자아는 그야말로 아동의 상태, 어린애다운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보여주는데 프로이드는 이를 이드로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프로이드는 리비도라는 성적인 에너지를 상태를 가지고 분류를 했지만 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언어적인 단서, 행동적 특징, 목소리, 얼굴 표정상의 단서를 통해서 이 자아 상태를 부모 자아인가, 어른 자아의 상태를 보이나, 아동 자아의 상태를 보이나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 분석, 번의 기능 분석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부모, 어른, 아동 이 세 가지 자아 상태가 특정 현상이나 현실적인 실제 장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번의 기능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 분석은 부모, 어른, 아동을 더욱 기능적으로 세분화해서 부모 자아를 비판적 부모, CP, 그다음에 양육적 부모 NP로 나누고 있고 아동자아를 자유로운 아이 FC, 순응하는 아동 AC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어른 자아는 현재에 반응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동자아나 부모자아처럼 나누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교류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교류 분석은 타인과 교류를 할 때는 어떤 자아 상태로 메시지를 보내는가 또
상대방은 어떤 자아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기대하는 반응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은 타인과 나누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발견해서 그것을 개선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이 어떻게 오는가에 따라서 상보적인 교류, 교차적인 교류, 이면적인 교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보적인 교류는 상보적인 교류라는 것은 발신된 메시지나 자극이 예상했던 자아 상태로부터 어, 기대했던 응답이나 반응을 듣는 교류로서 항상 자극과 반응 사이에 평행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말이 통해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된 메시지와 함께 몸짓, 얼굴 표정, 자세, 소리의 상태 등 비언어적인 성격도 포함해서 서로 보완해서 상보라는 것은 서로 상자에다 보완할 보자인데 서로 보완해서 교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차적 교류라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특정한 반응을 기대하고 시작한 교류에 대해서 예상 외의 반응이 되돌아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을 건 사람은 상대에게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하면 혼란스러워하거나 실망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단절, 무시, 침묵, 화제의 전환, 싸움 등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면적 교류라는 것은 한 가지 자극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전달하는 2차원적인 복잡한 교류 방법으로서 속임수가 내재되어 있고 혼란이나 정신적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표면적인 사회적 메시지와 숨겨진 심리적 메시지가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고 내면적인 메시지가 게임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에서 교류 분석에서 중요한 교류 관계는 첫 번째 상보적인 교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하버마스는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이자 정치학자이고 현존하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석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합리성에서 바른 인식 이성,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대해서 일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번의 교류 분석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번에 의한 자아 상태 중 자기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가 대인관계 이론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는 훌륭한 훈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이론을 공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장 사티어가 말한 일정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번외 교류 분석 이론에 의하면 어른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며 또한 상보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리가 대인관계 이론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의사소통을 훌륭히 연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